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동시통역하는 게 아니라 순자통역을 하시는 거고 영광희 박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인사말 뭐 건너뛰고 네, 그 한국에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은 이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원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나라들이 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시아가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이 원전 비중이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원전을 2025년까지인가요? 20% 정도였나? 막 그랬던 20에서 25%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5년인가 아예 원전 제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민진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 네, 타이완, 대만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만은 유일하게 재생에너지가 마치 뭐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하면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독일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들으셨겠지만 독일이 탈원전 한 것 때문에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내 한국경제신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너무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여러 비리도 생기고 국가 경제, 전기요금 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그 당시에 3인당에서 오셨던 의원님 통해서 그게 사실과 아니다 얘기를 듣긴 했지만 오늘은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탈원전 한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독일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김성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제목이 독일 에너지 전환 결국은 탈원전인 건데 위기인가라는 아주 그 화끈한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고 순서 시나리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럴까요? 발제부터 듣고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코멘트 하나. 네, 어떤 게 궁금하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해달라. 이거 좀 써 있던데. 네. 얘기 좀 듣고. 예, 그냥 참석자 소개는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그 김종우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김성환. 고문입니다. 아, 고문이신가요? 아, 고문이셨구나. 네, 고문이신 김성환 고문. 네, 두 분이 핵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코멘트를 간단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게 궁금하니 그 위주로 발제를 좀 해달라라는 정도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도 메뚜기도 한 차리라 시간을 압축해서 독일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이 독일의 가짜 뉴스를 저희가 이 현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 가짜 뉴스를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방어하겠다, 홍보하겠다. 네. 네, 위원장님 한마디. 야 너무 조금 뒤로 늦출 수 있나? 미리 가겠나?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압축해서 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김정우 위원님이랑 독일 가서 네, 네. 통역을 다 하셨으니까 저희 저희 한국에서 그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대강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발제가 아고라 에너지 밴드의 탈석탄 담당 프로젝트의 오피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성함이 나노뚜이 님의 발제를 통역 포함해서 25분이 충분한가요? 발제 자료가 지금 한 3, 4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여러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 석탄 발전이 더 많이 가동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today. My name is Na. I'm working on international coal transition in Germany. And I will really brief introduce our organization. We are a think tank in Berlin, about 150 energy transition experts. And we are based in Berlin, as I said, and we have also offices in Beijing, in Bangkok and Brussels, and we work on science-based solution and policy advices on clean power in heat industries and agriculture and the power sector. 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나노토이고요. 아고라 에너지 밴드에서 그 국제 탈석탄 담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고라 에너지 밴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베를린에 위치한 싱크탱크이고요. 약 150명의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베를린뿐만 아니라 브뤼셀하고 북경하고 방콕에도 저희 사무소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e also work internationally, and we also have partners here in Korea. 네, 우리 그 아고라는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이 이제 세 개의 그 민간 싱크탱크 파트너가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Okay, so now I will start talking about the energy transition. So the Energiewende, also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is a long-term climate and energy strategy based on developing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ing them. 네, 저희 연구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에너지 밴드라는 게 독일 말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말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독일에서의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두 축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And we have a climate neutrality target of 2045, and this will happen when we phase out nuclear, and this already happened a few months ago, and also to phase out coal in 2030, ideally.
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하는 그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 발전소 없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이미 지난 4월달에 다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되는데 이제 아주 이상적으로는 2030년까지 폐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le we phase out those two energy sources, we of course have to phase in other sources, and this is renewable energies mainly, as well as I said, energy efficiency also very important. 네, 이 두 개의 원자력과 석탄 같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화석연료라든지 이제 위험한 에너지를 없애는 대신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해야 이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We had a target of 65% in 2030. But it increased over time, so now we have a target of 80% renewables in 2030. 네, 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목표와 관련돼서는요. 과거에는 2030년까지 65% 보급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2030년까지 80%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Here on the slide, you can see the power generation throughout a historical development, and you can see that. Lignite and hard coal were substituted by renewables nowadays, which is in the green.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독일의 이제 전력 발전 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검정색, 갈색 그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검정색, 갈색으로 표시된 게 갈탄하고 석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갈탄의 양은 줄어들고 이 부분을 녹색인 재생에너지가 메꿔주고 있습니다. And the share of renewables reached around 40% in generation. 네, 지금 현재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0%에 도달했습니다. And as I already said, we phased out nuclear already in April this year. So there's no nuclear in Germany anymore.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달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폐쇄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독일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없습니다. And the expansions of our renewables already started 20 years ago, and it mainly took place in the power sector, here in the on the upper line. 네, 이것은 1990년부터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이제 보급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전력 부문의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로 전력 부문에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o the other sectors like heating and in the building sector or transport sector really lacking behind using renewables. 네, 전력비에 비해서 난방이나 이제 수송에서의 재생에너지 이용은 조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And for that, throughout the years of the renewables, it was a difficult way to get there, and we kind of to reach the 80% target of 2030. We kind of had to redo our targets and have them more ambitious. For example, we did some laws. Examples I brought here today are, for example, that the land availability for wind projects, we changed this to that 2% of land is now available for wind project. 네, 그 독일이 2030년까지 80% 이제 목표를 이제 다시 갱신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뭐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7년 남았는데 2030년까지 7년 남았는데 지금보다 이제 곱절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계속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나와 있는 육상 풍력을 허용하기 위해서 전체 땅의 2%를 육상 풍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For photovoltaic, for example, For PV, for example, we also reduced the bureaucracy and financial hurdles for small-scale PV.
Yeah. 네, 그다음에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그 소규모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뭐 행정적인 장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d in general, you could say renewables really received a legal status. They got more priority on when you want to have land to build out the renewables.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예 법조문에 딱 명시를 한 것이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이제 특정 지역 땅을 이용할 때 땅을 개발하는 뭐 프로젝트나 다른 것들과 이제 그 중첩이 되거나 중복이 될 때 재생에너지를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And as I said, renewables were used a lot in the power sector, but now we are also switching to the other sectors like building and heating. And for that, we also use the renewables, and it is mandatory as of, or it will be mandatory as of 2024, that there is a 65 renewables energy target in new buildings.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굉장히 잘 됐는데 다른 부분은 좀 미진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건물 부문, 난방 부문에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건축물의 난방은 최소 65% 이상은 재생에너지로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So there's a lot of potential in the heating and building sector for electrification, using, for example, heat pumps.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또 전력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잠재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청정 전력을 가지고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d in general, you could say we will phase out coal and we phase out nuclear, and now the German government is trying to diversify the energy supply, and this they'll do with, for example, electrifying the building and heating sector, as I mentioned, but also to construct floating LNG terminals. We have 3 in Germany within a couple of last year and before, and also updated our hydrogen strategy mainly for industry reasons. 네, 난방과 이제 건물 부문에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석탄과 원자력을 폐쇄하면서 이제 동시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다양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나 난방을 위해서 히트펌프 전기를 쓴다든지 또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이기는 한데요. 독일은 지금까지 LNG 터미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 형태로 해안에 떠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LNG 저장 소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이제 수소 전략을 이미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이런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Okay, and as I mentioned, to reach this goals of 80% renewables, Germany has, or we could say we have 5 strategies to reach net zero in the energy and industry sector. The first is, of course, boosting renewables. 네, 2030년까지 80% 재생에너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에너지나 이제 산업 부문에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은 5가지의 전략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일 테고요. And here on this slide you can see that Germany's goal has been reached for the PV sector. 네, 이제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이제 80%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연도별로 또는 이제 얼마만큼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편에 네, 왼쪽은 태양광, 오른쪽은 풍력인데요. 이제 태양광을 보시면 가운데 검정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2030년 그 80%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만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설치량이 많아가지고 이미 그 목표를 초과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And on the right side for the wind,
there is more potential, you could say, especially offshore wind. So the target here for this year is not has been reached yet. 네,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이제 설치 잠재량이 사실 많은 거는 사실인데 올해 진행된 새로 추가된 거를 보면 사실은 2030년 80% 목표 달성하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And of course, if you have renewables, since they are very variable, you need flexibility options, and there are options already, you could say, there to kind of easing out this variable use of renewables. So. 네,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재생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뭐 태양과 이제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변성이 심해서 그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필요한 수요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그 여기에 대한 옵션들을 해법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nd what we do in Germany is mainly exchanging between regions in the EU. We also have flexible operation of power plants, or this is what we're planning. And we also try to have or use hydro storage, as well as demand-side response batteries, electrical vehicles, power to X. So these kind of options for flexibility exist. Of course, the technology has to, be evolved and developed further. 네, 독일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랑은 달리 유럽 내에서 독일은 이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랑 다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 주변 국가와 그 전력을 이제 주고받는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 유연성 그러니까 발전소를 기존에 있는 뭐 석탄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24시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생산되는 양에 맞추어서 운전 시간이나 운전 양을 조정하는 그렇게 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남는 녹색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디맨드 사이드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수요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저장하거나 전기차에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전력을 뭐 그 합성 연료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데 쓰는 등 여러 가지 남는 전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So another strategy to reach our 2045 goal is to phase out fossil fuels or coal in this case. So we had a German coal commission 5 years ago, and they had some recommendations set out, and a law in 2020 came into place, and there's a coal exit law and also a regional transition law. I know Korea already has those two as well. So they're really tackling different sorts of angles of a coal phase out. This means, for example, to define a time frame with different capacity goals, as well as covering the issue of jobs. Ensuring security of supply by accelerating renewables, and yeah.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은 화석연료 없애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석탄을 없애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2005년 전인 2018년에 탈석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두 가지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하나는 탈석탄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탈석탄 지역을 위한 건데요. 뭐 직역을 하자면 지역 재구조화법, 요 두 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제 탈석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탈석탄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탈석탄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한 거죠. 예를 들면 2030년, 2038년까지 폐쇄하기 위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만큼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시간 로드맵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석탄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 노동자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석탄 폐쇄를 빠른 시간 내에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안정성 문제가 생기는데 전력 공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요 이제 두 법에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충남에 갔더니 이 두 법이 우리나라도 있거나 또는 뭐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And the third goal or strategy is to ramp up energy efficiency. And for that, especially in the heating and building sector, we revised the energy efficiency law, you could say.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에너지 효율화를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과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했고 기후가 달라서 겨울이 길고 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 에너지가 사실은 국가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온실가스도 여기서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이게 이제 이 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d the fourth strategy is really we need to build out renewables to, in the end, electrify the transport, heat and industry sector as good as possible.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네 번째 전략인데요.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 보면 이제 전기가 많이 남을 테고, 그 다음에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수송이나 건물이나 특히 산업 부문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생산된 전기를 바로 이용을 하는 거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화를 가속시켜서 이런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수송, 건물, 이 산업 부문을 이제 탈탄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Yeah, because using electricity directly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decarbonize these industries. 네, 그러니까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뭐 이제 산업 부문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ery quickly, I brought this graph here that. Despite the increase in heat pumps, the stock of heating technologies is still dominated by fossil fuels, mainly gas in Germany, and this is caused by long lifetimes of these gas boilers. So when you start thinking about now to install gas boilers, this could happen that it is a lock-in for several years. So it really needs to start now to electrify the building sector. 네, 이제 건물 부문에 이제 탈탄소화를 위해서 독일이 그 히트펌프 굉장히 많이 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그 가스 보일러가 그 난방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싶은데 뭐 물량이 없거나 또는 뭐 지원금이 부족해서 이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보통 가스보일러 하나 설치하면 수명이 한 20-30년 되니까 그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명까지 쓰는 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원이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건물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사실은 이 가스보일러를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설치한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가스보일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 first strategy is, as already mentioned, establishing clean hydrogen, green hydrogen, and really only use hydrogen in the hard to abate sectors.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이제 청정 수소, 그린 수소를 쓰는 것인데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수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싼 그 에너지 캐리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수소를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데에서만 수소를 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o takeaways of this just presented things maybe is that really Germany already started 20 years ago, as I mentioned. It's a long-term strategy, and we really focus on renewables and improving energy efficiency. Meanwhile, we also phase out coal and nuclear, and
Yeah. 네, 이제 발표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은 중장기적인 그 이제 탈탄소화 전략인데요. 이미 독일은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인데, 동시에 석탄 화력을 없애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같이 가야 합니다. We started to only focus on the power sector in the beginning, but now we also extended the eye to the other sectors, which is also really important to electrify them as good as possible.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서는 이제 전력 부문에 집중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는데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그 전력 부문 말고도 사실은 뭐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건물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많이 생산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생산된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Yeah, and for that, a massive acceleration of renewables build out needs to happen, and this will happen if we easing out the process, the planning, just the coming in of renewables. Yeah. 네, 이제 전기화가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전기화를 하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보다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d maybe takeaways for Korea from the days I've been here. In my opinion, you should, or it should be that the increase of acceptance for green transition, especially in the civil society, should be accelerated.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 공부를 해본 결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이 녹색 전환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시민 사회에서의 이 녹색 전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could happen by participation in local value creation, for example, financial participations of local communities, in profits from wind and PV installation, they could be offered. 네, 이 방법 중에, 이 개선하는 방법 중에 뭐 하나 예를 드리자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득을 지역 주민,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d another point is really to involve the affected stakeholders. So everyone should be on board to prepare a diversified strategy, and this should already happen as early as possible. And this should also be transparently communicated, and the whole process should be governed.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이제 가버넌스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 또는 영향을 받는 계층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계층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가능한 한 초기부터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And I think it's also good to build a positive fact-based narrative on the renewables, and this would clear out the perception of renewables. For example, when you build renewables, you get independent of the fossil fuels, and you might have saw that the energy prices, because of the energy crisis, increased. So it really affected different countries in energy supply, as well as job transition from coal to renewables.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when coal-fired power plants shut down, co-workers in those coal-fired power plants, they need to transition somewhere. And I think the renewable sector is a really good sector to transfer to. And also, when you phase out coal, you need to phase out something else. Renewables would be, in our opinion, the best. And what Germany did, for example, a lignite operator, he is going to phase out coal, but he is preparing for the future for renewables, and he does investment into this renewable sector.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 담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유럽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화석연료에 의존하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서 이게 에너지 값이 막 뛰었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화석연료로부터 이제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인상, 국제적인 뭐 유가 인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 하나의 장점일 테고요. 그다음에 석탄 폐쇄하면서 이번에 당진 갔는데 당진 화력 발전소 그 10개를 운영하는데 2,000명 고용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그 고용 숫자가 줄어든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이나 이런 원자력을 폐쇄할 때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을 폐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당연히 더 좋은, 그 다음에 지역의 그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갈탄 그 광산 또는 갈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미 자기네가 봐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자기네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거의 상당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충남 그 화력 갔더니 당진 그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비 한 20%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투자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제 부와 뭐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까지 다 듣고 질문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네, 두 번째는 격동의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란 제목이네요. 드미트리 페샤 아고라 에너지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s again for your interest in hosting us here today. It's a pleasure to meet you again. I will start actually to answer your question that you asked at the very beginning, and I had. Wait a second, just waiting. 네,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 knew this question would come, but I put the answer in the annex. So let me start just by going to the annex. 네, 이제 본문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참고 자료로 해놨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주로 참고 자료에 답이 있어서 일단 그 참고 자료를 먼저. So you ask, did the emission increase? And actually, they stagnated in 2022 compared to 2021 because we had indeed the gas crisis, which led to a switch from gas to coal. 네, 이제 탈원전한 후에 온실가스가 증가했다라고 아까 여쭤보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된 양이 사실 2021년에 배출된 전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탈원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결과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독일로 들어오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갔잖아요. 그래서 가스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석탄화력 발전을 돌리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So Germany is far from reaching its 2030 targets, and this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설정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You also ask what happened with nuclear and the other sources. In this graph, you see that over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trong reduction of nuclear power, also a strong reduction of gas, but at the same time, we had this increase of coal. And also a very strong increase of renewables. I said Decrease of nuclear. Yeah, you mean the electric generation, not the LCOE.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제 뭐 원자력 관계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2021년과 2022년에 독일에서의 그 전력 생산과 이제 소비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뭐 거의 50% 줄어들었고 천연가스도 줄어들었고요. 근데 갈탄하고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Another important fact is that the consumption decreased. Consumers in Germany have saved energy and consume less gas, which led overall to a decrease of the energy consumption.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핑크색 부분인데요. 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가스 소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줄이고 했었습니다. So this was just to answer your question, but let me go back to the main context of the crisis in which we are actually navigating. And I would like to start, and this is actually known of all of us, for the first crisis is of course the climate crisis. I think this i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human well-being and health on the planet. And temperature have already increased by 1.1 degrees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네,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간략하게 아까 여쭤보신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유럽은 진짜 에너지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하여튼 에너지 위기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평균 온도가 상승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And the IPCC says that without further policies, we will reach 3.2 increase of temperature by 2100. 네, 그 IPCC라고 하는 그 유엔 산하 그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국제 패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2100년 되면 산업 이전보다 3.2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re very noticeable already today. We see a lot of extreme events, heat waves, large-scale fires, heavy floods, and also one of the worst droughts that we had for 500 years in Europe. 네.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관련된 현상은 뭐 어디서든지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열파 현상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이 북미, 호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뉴스에서도 한국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유럽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기도 했었습니다. The second crisis is geopolitical, and the Russia's war of invasion in Ukraine has exacerbated the energy crisis and constrained Germany to stop its gas import from Russia. 네, 이제 두 번째 에너지 위기는 이제 지정학적인 그 상황에서 발생을 한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뒤따라서 이제 에너지 위기가 따라왔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던 러시아의 가스가 이제 독일로 들어오는 수입 가스가 완전히 공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In January 2022, Germany imported 50% of its gas from Russia. Today, it doesn't import any more Russian gas. Which percent? How much percent? 50%. 네,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전체 독일에서 사용하는 양의 50%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썼는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서 전혀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Mostly, it has compensated by increasing LNGs, but also reducing demand domestically. 네, 이 50%에 해당하는 공급이 안 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액화 천연가스 LNG로 대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This situation increased the electricity price quite significantly. On this graph, you can see the electricity price for end consumers. They have been rather steady between 2013 and 2021, but in 2022, you see a sharp increase. 네, 그다음에 또 이게 한국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독일이 뭐 전기값 비싸다, 특히 재생에너지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독일 평균 소매 단가의 이제 연평균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던 2013년부터 한 2021년 이때까지는 거의 전력요금의 가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What increased the price is not renewables anymore. Renewables have rather a tendency to decrease prices because they are very cost competitive. What is increasing the price is really the fossil fuel dependency. 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격 인상되는 요인이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재생에너지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격 인상되는 요인은 국제적인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other impact is a global increase of inflation in Germany. So electricity price, of course, but global commodity price have also increased a lot, 7.9% in 2022. And this has forced the government to intervene quite massively in the economy with several relief measures for a total of 300 billion euros. 네, 그다음에 이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국제적인 그 인플레이션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석유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코모디티를 뭐라고 해야 되죠? 물자, 물품, 이제 국제적인 거래에 따른 이제 가격이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7.9%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독일의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줄여주기, 독일 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 3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50조 정도 되는 구제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Another important component is supply chain disruption. We have actually a very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fically with China and the US, and a strong demand for low carbon industries. But in the context of the crisis, of the COVID crisis, but also the geopolitical crisis, some of the supply chain has disrupted.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가격 인상이 발생하는 것 중에 요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중국에서의 그 이제 뭐 기초 원자재라든지 이제 중간 제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영향,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망에 원활함이 좀 이게 둔화된 이런 것들이 또 가격 인상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So this pose actually new challenges to the European low carbon industry. On this graph, you see the wind offshore development historically, and you see what is needed to meet our goals, and you see a very, very strong gap. This is because supply chain are currently challenged. 네, 이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그 풍력 발전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과거에 매년마다 그 풍력 발전이 신규로 설치된 것인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만큼 이제 파란색만큼이 매년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핵심적인 그 문제점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공급망이 중국과의 공급망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So several challenges needs to be met. We also see the increased cost because of inflation. We have a strong dependency on raw materials from some countries. We have a gap in skilled laborers. All this needs to be addressed by the industry in Europe.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원자재 공급망도 문제지만 원자재의 그 가격 또 상승이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유럽이 직면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직면한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이제 탈탄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This whole context brought strong public discontent in Germany against the government. On this graph, you see the poll of people who support the government action, and you see that it has been decreased for about 75% of favor to 35% over the year. 네,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관심 있어서 하실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요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독일의 여론이 사실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독일 정부가 잘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보호와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사람들 비중이 러시아 전쟁 난 직전 또는 그 즈음에는 75%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In March 2023, we had the start of a dispute around the heating law, and it has marked a turning point because we had very strong debate around the feasibility of the heating transition with attacks from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outlets, and the critics said that you cannot now start a heating transition without overburdening consumers.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딱 분기가 되는 그 잘한다와 못한다로 이제 나뉘어지는 지점이 올 3월 정도인데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독일에서 난방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규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한다든지 새롭게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뭐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이제 야당과 그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지금 이게 뭔 난리냐, 지금 에너지 가격도 폭등했는데 이것들 왜 하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 이 여론이 좀 이렇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In this context, the German government revised its ambition and slowed down the speed of the heating transition. 이 지점을 그렇게 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독일 정부가 이 매우 야심찼던 이 난방법의 속도를 좀 줄이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내용을 좀 순화시켜서 법을 바꿨습니다. Now, if you ask German citizens if they support the energy transition, you see on this graph on the left, before the crisis and after the crisis, the support is still very high, about 70%. 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독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사실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독일 국민들의 한 70% 가량은 여전히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But people criticize very strongly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nly about 20% of the German citizens are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al implementation. 네, 근데 이제 정부의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면 21%의 국민들만 그 잘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And this has also been happening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the populist far-right party, which is fundamentally polarizing the climate and energy debate. 네,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독일의 극우정당 AfD라고 하는 극우정당이 있는데 이 극우정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기후나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극단화시키고 있습니다. The AfD, according to the latest poll, could become the second party in Germany with about 20% of the vote, where the Greens dropped to the lowest level they had over the last 5 years, 13%.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그 AfD라고 하는 극우정당이 기민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20%의 그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 독일 이제 연정의 파트너인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로 13%로 줄어들었는데 과거 5년 동안에 제일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디 그린네가 예, 녹색당입니다. 제일 왼쪽입니다. So So, 녹색당 지지자 중에 진보 성향이 yeah. I will explain. Yeah. So you see the different parties, and the colors mean how progressive the voters are for climate action. So on the left, you see the Green Party voters are very progressive when it comes to climate action, where the AfD on the far right is actually denying climate change.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기후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당 지지자들은 보다 더 강력한 이제 기후보호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AfD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들이 필요 없다. 이제 뭐 더 축소해야 된다.
What is the main point of the AFD? So AFD, regarding the climate. they denies human-caused climate change. 네, 기후 변화가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They also advocate for traditional industries like oil or fracking, nuclear.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석유 정유 상업 그다음에 프래킹을 뭐라고 해야 되죠? 프래킹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제 이쪽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And they prioritize energy security and the German Wirtschaftswunder, the economic miracle of Germany from the 50s. 네,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석이 되는 독일의 이제 경제 기적, 또 1950년대 경제 기적 이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is in energy, and in the other sector, this is actually a xenophobic party, which is anti-Muslims.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는 또 인종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데 이제 무슬림. Then how about the nuclear? The AfD is the only party which is still supporting nuclear in Germany. 네, AfD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So historically, this party was strongly anchored in the east of the country, the former East Germany. But the two latest regional elections in Bayern and Hessen, so in the west, saw a sharp increase also of AfD with about 14 up to 18%. 네, AfD는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이제 구동독 지역에서 이제 처음 출범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인기몰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14.6%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에서는 18.4%를 득표를 했습니다. And the region which are carbon intensive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the discourse and the tactics of the AfD because they are often less economically strong. It's the last point. The region which are carbon intensive often they are susceptible to the discourse of the AfD because the place are economically weak.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탄소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일수록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낙후돼 가지고요. 여기에서 AfD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to conclude, I think if the energy transition is to be a success, acceptance policy must win over again and again.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었는데요.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수용성 이것들은 점점 개선이 돼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Despite this challenging context that I showed you, Germany's commitment to the energy transition remains strong.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도전적인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입장, 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강고한 상황입니다. And the energy trans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limate-friendly, resilient,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resilient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so the promotion of innovation and value for Germany, but also for the export. 네, 그리고 혁신과 그다음에 가치 창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가치 창출도 도모를 합니다. However, especially in the time of populism, the energy policy narrative must be rebooted. 네, 그렇지만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담론, 특히 지금처럼 이제 포퓰리즘이 독일에서도 굉장히 거센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요 에너지 전환과에 관련한 담론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d we require from our politicians more consistency in the communication around the energy transition.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보다 뭐라고 하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Renewable infrastructure needs to bring positive economic benefit for the people. And my colleague now was saying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local value creation are crucial if we want to increase the acceptance.
네,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 인프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장점을 다시 제공해 주도록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나 연구원이 조언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 참여, 그다음에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it's important to allocate the cost of the transition in a fair way and in possible implement measures to support the most vulnerable consumer groups. 네, 그다음에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독일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제 비용은 최소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득을 이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And decision by politicians, authorities, and courts must be made more transparent because the acceptance will come only when the people they understand the reason why some decisions are taken.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당국,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수용성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수용성은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때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된 발표를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발제 중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특히 이제 발전 분야 에너지 전환은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독일의 자동차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내연차 중심이 강하던데 그게 이제 독일의 산업과 뭐 이런 거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이 소위 전기차로의 전환을 속도를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더딘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정치적인지 기술력 문제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하나씩 네, 하시는 게 네. 낫죠? Then so here's another question regarding not the energy transition but the automobile industry in Germany. Then so when he visited in Germany and then he saw the in the outside of today's most of the German car manufacturing companies focus on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hen there is some reasons why the German companies are lagging behind the transition into electric mobiles. Is there any political reason or technical reason? Yes, you're right. The automotive industry in Germany, you could even say the thermal engine has been invented in Germany. So there is very strong economic, deeply rooted benefit for this industry.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내연기관을 발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re is a lot of job concerned by this industry, and I think the players haven't anticipated the transition quick enough. And today, the manufacturers of Germany are lacking behind.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자리 문제가 당연히 관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And rather than to focus on electromobility, in the early days they focus on hydrogen fueled vehicles. 네, 그 전기차로 하기 전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In the coalition of the government, German government, we have one party, the Liberal Party, who is very strongly supporting the car industry. 네, 지금 현재 독일에서 이제 세 당이 연합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당 중에 하나가 이제 자민당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당이 있는데 여기가 좀 굉장히 우파 시장 중심 시장을 우대하는 이제 우파 정당인데 여기가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좀 가로막고 있습니다. Small in terms of votes, but very influential
in particular for the definition of the transport transition policy. 네, 이 자민당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적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정 파트너로 참여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입김은 굉장히 센 그런 상황입니다. An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is party, the ambition of Germany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the car industry is slowing down. 이 당의 영향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전환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this is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sector today to decarbonize In Germany. in Germany. 예, 그 자동차 산업은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장 늦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수송 분야 나온 김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로는 독일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좀 더 예전보다 늘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늘린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Do you know? And then he has heard that she has heard that some years ago, the German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subsidies for the buying the electric e-mobiles, e cars, EVs? EVs, yeah, e-vehicles. And then is this still valid, or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is decision? Yeah, this has been done. There have been an increase in the prime given to electric vehicles, but there is still a lot of concern within the German population that there is not sufficient charging infrastructures, and also that the cars will not be able to drive long range enough. So there is, in the perception of consumer, a kind of a lack of willingness to move to electric vehicles. 네, 그 지원금 확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전기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장거리 운전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At the same time, Germany is investing massively into battery manufacturing, both for power system but also for the car industry. So I think there is a shift which is going to happen because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technology, but also because of an increase of fossil fuel prices.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과는 별도로 해서 독일의 그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도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전력 부문에서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전기차 부문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공장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상황이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쟁 나면서 이제 에너지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add an example from the battery industry. So a former coal mining state, Brandenburg, it's in East Germany, they are starting to become electric vehicle region because there are different companies settling down in those regions, manufacturing battery, BASF, the chemistry industry, they are developing a battery, as well as, for example, the Tesla Gigafactory. They're settling down in the state. So kind of regional development in former coal mining region is going to happen there to have new businesses, attract new businesses. 그다음에 지금 나연군이 조금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터리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디미트리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갈탄 광산이 굉장히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갈탄 광산을 폐쇄하면서 이쪽이 전기 자동차 특화 지역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스프 아시죠? 그러니까 독일계 화학 회사 얘네들이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거기에다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거기다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석탄 지역이 이제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 지역으로 그리고 배터리 지역으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로 그 기가 팩토리 공장 유치한 거가 결국 그 야생동물 보호구역 인접 지역이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환경단체 소송이랑 그러니까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겼죠. 그래서 공장에 들어간 걸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독일은 23년 4월 이미 원전은 완전히 폐쇄했다, 그죠? 네.
그러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연료봉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고준희 방패장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EU 전체로 보면 시밤이 이제 시범 실시가 곧 될 텐데 여기 그 원전이 클린 에너지로 시밤에 EU 내에서는 국경을 안 넘어서니까 뭐 적용될지 적용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그렇게 EU로 수출할 때 이게 시범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He has two questions. The first one is, as you said, and then April this year, and then all nuclear power stations were shut down. But do you have any idea how to deal with this radioactive the waste in Germany? But if you don't mind, then so I know Okay. this issue. And You can answer. then the second question is, and then so regarding the CBAM, and then so. Does it include kind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s a clean electricity source? Because as you know, so in Korea, so we have a bunch of the nuclear power plants. When we exported some goods to EU, and then so it doesn't have any problem on this. I can answer I will answer the CBAM, and CBAM. Kwanggi will answer the nuclear waste. CBAM과 관련돼서 먼저 답을 하시고. So the CBAM is targeting 5 basic products. One of them is power. It means when Europe import power, but directly power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en if it's a Turkey, let's say high emitting coal power plant, then CBAM apply. But it doesn't take into account embodied footprint of power for product developed in Korea. So if you have a high emitting or low emitting power mix in Korea, it doesn't impact directly the CBAM tax regime when you ship to Europe. It's only the 5 fundamental products: power directly traded, cement, steel, and ammonia and aluminium. Yeah. But so and then. But regardless, how much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used up? Only if you are connected to Europe. 예. 네, 이번에 이제 CBAM이 그 올해 말부터인가 이제 시범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5개 분야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은 있습니다. 전력은 있는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도 있는데요. 이제 유럽에 직접적으로 전력이 이제 수입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터키나 이런 데에서 이제 터키는 유럽에 가까우니까 송전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제 그거는 이제 CBAM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력을 직접 수출하는 유럽으로 직접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물품을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용했던 그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인 에너지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자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없습니다. But it's a first step, and it's likely that the regulation will evolve, and maybe, but it's very complex.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full CO2 footprint of product which will be taxed. 네. But I think not before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is. regarding the nuclear power. No, in general, in the product, Yeah, the yeah. footprint of products, Yeah. we'll say a car from Korea emitted 50 tons CO2 to be produced. You have to be taxed when you export it to Europe. 그래서 이게 그 전 분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재화에 대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했는지는 볼 텐데 사실은 이 CBAM에는 원자력 발전이냐라고 이렇게 특정한 기술을 딱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요 제조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자력 발전소 측면에서 보면 요 CBAM은 좋은 자기네들한테는 동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핵폐기물 관련돼서는 두 분보다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 박사과정 그 지도 교수가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독일 정부의 핵폐기장 영구 핵폐기장 지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 의견 수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2050년 전에 부지를 설정을 해서요. 금세기 안에 핵폐기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게 목표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고올레벤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임시 고올레벤이 아니라 어디죠? 고올레벤 맞을 걸? 온사이트에서 부지별로 보관하고 있고요. 고올레벤은 그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아니 저기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제체를 한 후에는 그게 고올레벤으로 가서 거기서 임시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철이라는 기록이 어디로 가는지 다 일본 그렇죠. 독일의 원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어요. 부지별로 건식을 예. 온사이트 예. 부지별 예. 근데 습식이 아니라 예. 부지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원자력 발전소 다 식으면 이제 그 폐쇄하는 과정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쵸. 독일도 부지 못 찾아가지고. 근데 뭐 그건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맞습니다. 다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사이트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면 그걸 땅 속에 묻는 게 낫다, 아니면 그냥 지상 보관하는 게 낫다는 게 여전히 논쟁 맞습니다. 중이에요. 맞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이고 고레벤은 제가 가봤거든요. 그 동굴 안에 정말 그 동굴 전체가 암염 덩어리예요. 암염. 네, 그때 소금 덩어리. 근데 거기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제도 개혁이 사실 중요해서, 우리 정부 때, 네, 더 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제가 네네네네. 제가 먼저 인사를 네네네. Thank you very much. 질문. here's 인터뷰.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 때, 그러니까 목표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게 정부가 그 목표를 달성을 못 하거든요. 결국 민간이 그 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고 외국에서도 투자하고 국내에서도 투자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게 하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프라를 제대로 까는 거다. 그게 결국 전력망인 거죠. 그래서 전력망을 제대로 깔고 잘 운영하는 것. 예, 그 신뢰를 줘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를 개선해서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이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작은 걸수록 이제 비용이 높아지니까 작은 규모를 더 많이 지원을 해주긴 하죠. 어쨌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과 제대로 된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혁.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연구원께서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알고 싶은 게요.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 개혁들을 쭉 해주셨는데 파이낸싱을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파이낸싱하는 거를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쪽입니다. 이쪽. 예, 재생에너지 법에 개정할 때 넣었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옥션 볼륨을 늘렸다. 그러니까 옥션 볼륨을 늘렸다는 거는 구매하는 그 재생에너지 구매량을 늘린 거죠. 옥션하는 거를 양을 늘린 거고, 그 다음에
리걸 스테이터스 이게 이제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과 겹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한 거죠. 뭐 네네네. 택지 개발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다른 공장이든 뭐 도로든 뭐든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겹치는 게 있으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최우선하도록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2% 각 주별로 재생에너지가 육상 풍력이 가능한 부지를 2%씩 내도록 했고 만약에 그 2% 부지를 내지를 못하면 비용을 내는 걸로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포토볼테이크 스트래티지일 경우에는 솔라 엑셀러레이션 패키지가 작은 규모의 태양광의 그 행정하고 재정 그러니까 금융 비용 이것을 좀 경감하도록 규제 완화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윈드 스트래티지가 이게 모 랜드 어벨러블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거는 환경 영향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한 건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윈드 스트래티지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모 랜드 어벨러블하게 메이킹했다고 하는 게 땅에 대한 접근성을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건 뭐 숲이나 뭐 이런 데에 규제가 있는 걸 좀 더 완화시켰다는 얘기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뒤에도 보니까 루저 컨디션스 온 미니멈 디스턴스 룰스 포 윈드 파워니까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기로부터의 거리 떨어지는 거리 있잖아요. 거리를 이제 완화시켰다 그러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완화시켰는지 보통 한 300에서 500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km, 2km를 요구하는 지역이 꽤 많아요. 지자체가. 근데 그 독일에서는 얼마나 완화시켰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태클링 렉 오브 스킬드 워커스인데 결국 그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심플러파잉 어프로벌 프로시저에서 결국은 이제 인허가 과정의 절차를 좀 더 단순화시켰다고 하던데 그 전에도 단순화시켰는데 이번에 더 단순화시킨 내용은 뭔지 예 이상입니다. She wants to know the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is issue, and then maybe how to make a more land available. For instance, then do you know the how much lose this minimum distance? Okay. Yeah, and then how to solve such kind of problems of the skilled worker. Then she already heard that so Germany already simplified this approval process, but what is the next step? Okay, I think maybe you will support me there. But More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each. Yeah. okay, I will start. So for Germany, we had a rule that there are 10 meters, or each wind farm has to be 10 meters. No, 10 times. 10 times away of the height of the windmill. So this was shortened down, and this is where the more land available is possible. So this was one thing. 저기 높이의 10배를 어떤 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이 타워의 높이 있잖아요. 그거의 10배를 이격을 하는 거지. 2m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주마다 지자체마다 다 달랐어요. Sometimes you mean the location for house or 10 times of the height of the windmill, and this distance you are not allowed, or you are not allowed to have anybody around it, like no housing, no. So housing, no farming? Or no, yeah. So yeah, no. including no farming? No farming. I'm not sure. I don't think so. No, it's but settlements. Yeah. Yeah. it's living house. 거주민. 예. Residence. 예. 예. Yeah, so now it is not there anymore. So this was loosened, so more land availability is there. And then lack of skilled workers. What exactly does she mean? Yeah, how to solve this problem? Then you mean how to? Well, I know from coal perspective side a little bit that they kind of reskill these people to renewable sector. So this is where some skilled workers come from. But I think I don't know. I think there are also programs to support renewables industries to get new
Fachkräfte, like skilled worker. skilled workers. Yeah. But this is a broader problem in Germany. That's All the industry is lacking skilled workers, so it's a broader industry and migration policy which is at stake. Yeah, that's why some months ago the German government already revised the immigration law to ease the skilled workers to Germany. Yeah.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And this one. 예. In general, it took a long time to approve such renewables projects. So I think like 7. If I'm not mistaken, 7. For, Do you know how the average? it depends on the project, but for solar, it can be 7 months. 7 months. It could. Solar. But in case of wind, Wind, it can be 2 years or even 3 years. Yes, yeah. It is short, maybe shorter than in Korea, but still, it is. It was the best case in the past, and now we have more and more complaints and sue people who sue the project. So it increased the time, and so one of the regulation which is planned is to limit the number of suing possibilities. Yeah. I would like to add something. So what we also did is the legal status of renewables projects. They have a higher priority now. So this also helped to to reduce the time of approval. And also, I think what is important, we lack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people who are in the permitting. There is a lot of files which are piling up and not enough people to process. So it's not only skilled worker in the industry, it's also from the regulation side, actually. And there is a whole program which is launched to have more administrative support. 네, 발표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아는 내용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낸싱 더 EUG 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에 전기요금 낼 때 지금까지는 이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다 n분의 1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 비용을 없앴습니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거둔 탄소세를 통해서 그걸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요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2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만큼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풍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통역을 해드리면 일단 전국적으로 균일하진 않고요. 독일은 완전히 지방자치가 너무 잘된 지방분권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도시, 특정 주에서는 풍력발전기 거리 제한을 두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높이의 10배 안의 거리에는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자체마다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 룰이 나왔잖아요. 2% 룰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 몇 년도까지 각 주가 풍력 발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2%인지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리 제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높이 제한은 주에서 자율적으로 도시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거 풍력 발전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을 좀 줄이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거리 제한 자체를 줄이면 당연히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숙련 노동자 관련돼서는 디미트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단지 재생에너지나 풍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독일 산업 전체가 겪는 지금 문제거든요. 다 똘똘한 사람들이 다 외국 가서 일해요. 독일이 진짜로. 의사 같은 경우는 스위스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말도 똑같이 급여는 더 많이 주지. 그다음에 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국제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회가 전체적으로 겪는 문제여서 지난 몇 달 전에 독일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민법 개정하는데 거기서 딱 명시된 게 의사 간호사 인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로 이민하는 게 국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지도록 이민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에 뭐 화력이나 뭐 이런 데서 일했던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에너지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저기 인허가 시간 줄이는 것은 이제 디미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허가하는 그러니까 이 전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설치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허가하는 사람들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이 서류나 이런 게 더 많아서 뭐 인허가 설치할 때 막 이만큼 서류 내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실력 있는 기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인허가 쪽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람을 좀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엔바이러멘탈 임팩트 어세스먼트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럽 연합 차원이 독일 차원이 좀 헷갈리는데 Power to go? What is the name of this ready to go? Wind to go? Wind to go? Go to area. Go to area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예전에는 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마다 풍력 발전기 한 기마다의 환경 영향을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풍력 발전 단지에서 딱 하나만 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23년 3월에 난방법 추진하면서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이러면서 정권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속도 조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조절했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0년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80%, 50년도까지 100% 이렇게 아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거의 이게 추진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일반적인 한계인 가널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100% 되면 그대로 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런 균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적 보완 장치를 갖습니까? 독일은 2035년까지 100%입니다. 전력. 예. 50년이 아니고. 네네네. 35년입니다. 전력 분야. 전력 분야만. First one is regarding the heat law debate. And then, as you said, in the March 2023, and then as the draft of the heat law open, and so the approval rate, and so you said the government slowed down. Which kind of slowed down? Specifically provide information. And then so I already mentioned the heat pump the mandatory and also ban of the gas boiler. And then so you can add something. And then so the second one is then if we reach the 100% renewables in power sector, then how to deal with such kind of the availability issue. And then so he asked about the regarding the flexibility options. But yeah. Okay. Regarding the heat law, what has been decided is in municipalities, first the municipalities have to define the heat plan. And this can last up to 5 years. And once the municipality has adopted its heat plans, then it becomes mandatory for the owners to change the heating. And why is it linked to the municipality? It's because in Germany we have a lot of district heating. So first, priority is given to the district heating, and then we will think about changing the boilers. So it can be delayed up to 5 years. 네, 난방법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이제 슬로우 다운 됐는지를 보면 예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가스보일러 금지, 뭐 히트펌프 설치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에는 보면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주어서
그 지자체별 난방 계획을 세워라라고 이제 뮤니스필리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지자체에다가 준 거죠. 왜냐하면 그 기초지자체마다 대부분 다 지역 난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난방이 어쨌든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난방 인프라의 이제 근간이니까 여기에 더해서 뭐 신규 주택을 지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등등등 해서 해당 지자체의 난방 계획을 세우라고 이제 의무로 줬는데 사실 이거 하는데 이제 독일의 이 풍토나 문화를 생각하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강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자체라는 데다가 권한을 주는 모양새로 하면서 시간을 좀 번 게 있습니다. And another point is only for new buildings in 2024, new buildings in new settlements. It's not new building in old settlements. So it restricts very strongly the number of buildings which are covered.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바꾼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모든 주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건물인데 새로운 입주자가 있는 건물만 해당한답니다. 새로운 입주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올드 세틀먼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간 거죠. 중앙정부도. 그래서 새 건물이고 우리로 치면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를 짓는 곳에만 이 65% 룰이 적용이 되도록 한 거죠. 근데 보면 지금 어쨌든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 가스 보일러에 가스를 쓰면은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히트펌프로 바꾸게 되면 물론 투자비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히트펌프 지원하는데 연간 한 6조 원 정도의 재원을 쓴다고 뉴스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는지가, 왜냐하면 그 가스 비용이 엄청 비싼 거를 자기가 쓰는 걸 계속 감내하겠다는 주장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Regarding the question is, and so when you install the heat pump, and then we can reduce the energy bill, for instance, in the energy crisis era. And then also she already know. 이거.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And then she also know that the German government already provided 5 billion euro for supporting the new heat pumps when the consumers buy it. But why the German people strongly resist against this new law, which can be more financially positive for the end consumers? It means, and then people want to use expensive gas longer. So you're totally right. I think it's a very strong paradox. And nobody anticipated this resistance to be so strong. I think one of the reasons is heat pumps have high upfront investment. It's expensive to install, and then it's cheap over the whole lifetime. So the subsidy. Yes, To just vulnerable consumers. yes. But there is a lot of subsidies even for these heat pumps. But the perception that you have a high capital cost and only saving in the future is psychologically pushing this decision. Same system for Renewables, yeah, right. Yeah. But it doesn't exist for heat pumps yet. But the idea was to develop such a system. So it didn't work out. I think another component is it was just too much to ask the German people now to make another effort. It's a bit like, 1 year of crisis, high gas prices. I think the people, they just didn't want to think about that and having another wave of potential burden. So this also plus the populism. Honestly, it has been a campaign. still the subsidy for heat pump is Yeah. Yeah. So I think the consumer citizens, they can compare with the two options. Yeah. The first one is I can maintain this expensive using gas Yeah. for heating. Another one, I get the subsidy to Yeah. install the heat pump, and then they can think about that. I
그 반발은 아마 그냥 금지 이런 그 행정적 처분에 대한 반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 1년 그렇군요. 전쟁 1년 하느라고 지금 막 에너지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바로 now 새로운 것들을 설치해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받는 금지를 한 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코비드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나가면 안 된다, 2명 이상 안 된다, 뭐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때 그거는 공동체를 위한 거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거를 거부하는 그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 건도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금지 지금부터는 안 돼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약간 폭력적인 느낌이 드는 정책을 했을 때의 거부감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기 그 다 가셔가지고 여기도 인터뷰 때문에 가시고 여기도 지금 비행기 김해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보좌진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계신 분도 안 계셔서 여기 그 그래프 2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달별로 태양광에 이제 그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인스톨된 거를. 근데 이 점선은 달별로 이렇게 올라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So could you explain this lesson? Yeah. What does it mean? It's an annual and then monthly. This is monthly. And then what does it mean? So our goal is to reach 9 gigawatt in per year. 이게 이제 This line is 그 월별로 이만큼은 가야 된다 이 말은 아니죠. 점선만큼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연이라고 통역을 했었는데 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3년에 예. 태양광을 얼마만큼 설치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100이라고 놓고 이거를 그냥 점선으로 예. 그냥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뭐라고 하죠? 달성된 정도. 그냥 리니얼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옆에 위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걸 실제 설치된 월로 이렇게 다 누적해 보면 이 정도 높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월별로 되는 걸 1년으로 보면은 이제 최후의 12월까지 누적 달성 그렇죠. 목표인 거고 이게 네네네. 실제로 누적된 그렇습니다. 게 이만큼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예. 이 누적 달성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풍력은 예. 이거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그거를 이제 태양광은- 이해하기 쉽게 점선으로 해서 무슨 월별로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럼 태양광은 연간해서 10기가와트가 넘네요. 네. 그리고 풍력은 1년에 해서 2기가와트 안팎이 되는 거군요. 애니얼 2기가와트 안팎이 잘 안 되는 거고. 애니얼 인스톨 타겟. 어디서 제가 애니얼 아까 본 것 같은데 Maybe 그래프. your slide. no, not in my slide. You have the wind. Yeah, but Maybe it's, in the it's back. 9 gigawatts. Maybe I have it in the back. I'm not quite sure if I have it actually. 그거는 네, 그 네, 연간해야 네. 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여기 있네요. 본 것 같아요. I have to look. 여기 here. 저기 예. 2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27쪽? 예. 27. 여기 보시면 예, 네, 왼쪽은 태양광, 오른쪽은 풍력인데요. 예.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지금까지 실제로 설치한 양이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표시된 것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추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10기가 10기가 한 가까이까지 2기가 정도를 해야 올라가네요. 되는데 예. 이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The last last question. question. 여기에 이 가격이 올라간 거에 영향 분석 같은 게 예를 들면 가스 발전에 의해서는 가격 그 상승분의 몇 퍼센트가 가스 발전에 의한 거다. 이런 분석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analysis data? Then, for instance, the gas price increase and how much impact the price increase? So How much percentage Yeah. of this increasing? you see the first color, 18.3. This is the electricity bought on the market.
And the increase, this is basically the gas price increase. So this part has doubled between 2021 and 2022. So the 2021 7.9. This is procurement. Yeah, exactly. Procurement With is a market, low a kind price of market ga- price. Yeah, and The- then with the increase of 거래된 gas. 가격. Yeah. 그리고 2022 18.3 Yeah. is almost more than Yeah, double. double. Yeah, right. It's totally Yeah. from increasing gas. Yeah, yeah, exactly. And also a bit of coal. Coal increased also, but it's the commodity increase. Yeah.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늘어나면은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스 발전이 2021년에 비해서 22년이 비중은 얼마나 줄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아까 개인의 난방은 가스 소비를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발전에서의 가스 발전 비중은 어떤가요? Do you have data about the power mix in 2020, where the price is double than the previous one? Yes. Well, you see here in this graph actually, this is a difference between. 네네네 저기 보시면 되겠네. 13페이지 저기 앞에 보이시는. 네, So 네, 네. you see the third one is the gas. The gas, despite, like because the gas was very expensive, the gas demand decreased. But the gas price was so high that still it is reflected in the end consumer price. 그러니까 저게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에 그 실제 전력 믹스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14%가 소비가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스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인사. 근데 이거는 난방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요, 이거 저기 전력. Electricity Generation, Net Electricity Generation 타이틀. 그렇군요. Change in. 아니 그럼 가스 발전에서도 14%가 줄어든 거네. 그렇죠.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오니까 네.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가스. 저기 보면은 리뉴어블스가 10%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컨섬션 디클라인이 예예예. 3%가 줄었네요. 그렇죠. 네, 줄고 그다음에 석탄이 늘었군요. 11%가 네. 늘은 거고. 아 저기 그 컨섬션은요. 예. 그러니까 저기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 거예요. 저만큼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예.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고. 예. 예, 그렇군요. 임포트 밸런스 수입액도 줄었네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 예. 4페이지 아까 질문하신 거기에 보시면 예. 2022년 초에는 제일 위에 보시면 3.7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재생에너지 부담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사라졌네요. 2020년 7월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전력요금에서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텍스라고 하는 것이 네. 6에서 7이었는데 8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What's the reason of the increase of the tax? Then currently, then previously just 6.3, but it's This is the tax VAT. 아, VAT가 더 늘었습니까? So it 아니, goes 아니. on top. VAT는 19%니까 예. 이제 뭐 다른 가격이 뭐야 여기서 아, VAT는 다른 무조건 데서 19%니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9%라서 그렇죠. 전체 비중이 늘었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공급 가격이 느니까. 그렇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게 두 분 발표하신 걸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잡기 전에라도 이제 이런 제도 개혁을 좀 해보려고 제안을 많이 해볼 텐데 근데 지금 뭐 안타깝게도 환경부도 저희가 지난 정부 때 나무를 베는 건 안타깝지만 숲을 살리려면은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그 녹지에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를 많이 설득을 했어요. 환경영향 평가상에도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게 환경 영향의 한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발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또 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러나 복지부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옥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구매 물량을 그냥 확 줄여버리거나 아예 하지를 않아요.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걸 한 번밖에 안 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통제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제도가 다 반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정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설득하고 뭘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 이후에 좀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알려주셨던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리얼리 레스트 퀘스천. 저기 전력망 지금 우리나라도 전력망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왜 북쪽의 풍력을 남쪽으로 끌어오는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아무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비판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독일의 전력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없는지 한국은 그 전력망 개선을 못하니까 뭘로 돌파하냐면 HVDC를 대규모로 바다에다가 이렇게 관통시키는 거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걸 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hich kind of the measures do we have to accelerate the grid expansion in Germany? Then in Korea, so to reduce the public acceptance issue, public resistance issue, and the government has a plan to build the HVDC, high voltage DC, the line under the sea. Yeah. We have also in Germany this plan, HVDC underground, but it's more expensive. Another way is to have compensation mechanism. So citizens who are having a line in the garden or let's say in the field, they get money from the project. But it's a big problem, acceptance, not only for renewable production, but also for grid. And the time for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s sometimes 12 years or even 15 years. And we need a lot of more grids, 25,000 kilometers additionally. 네, 25,000km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HVDC 이제 독일은 뭐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땅에다 묻는 거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 만나서 얘기 들으면 8배에서 10배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제 꺼낸 카드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 보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상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뭔 개발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보상을 해가지고 이제 보상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사회가 된 거고 독일은 이제서야 이제 시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망이 예전에는 그 네트 아겐투어라고 하는 분데스 네트 아겐투어라고 하는 전력망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설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 수용성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여기서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한 다음에 이걸 법조문에다가 아예 위치를 딱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다이얼로그 채널을 계속 확대하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여쭤본 건데 지금은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게 어쨌든 큰 재산도 되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지금 공부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for your interest.